1부에서는 발제와 질의응답, 2부에서는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는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발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께서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경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께서 코로나19 이후 산업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모교 대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월 23일 시작한 모교 대화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귀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의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어제 KDI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0.2%로 크게 낮췄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의 위축과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실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고가 얼마나 갈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ICT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시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더욱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는 일자리와 복지 등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중의 사회 안전망,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양대 축입니다.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는 사회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각계가 함께 만나서 뜻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산업 분야에 내노라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고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백유식 한국노동연구원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함께해 주십니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함께해 주십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해 주십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함께해 주십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이차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의 경제라는 주제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주가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이 뭐 경제를 그렇게 뭐 100% 복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큰 흐름을 반영을 하고 또 돈 벌려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미래를 자꾸 전망을 하다 보면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서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을 거고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을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에 저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최근 10년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게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인데 2011년부터 종합주가지수의 사이클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주가는 올라갈 때는 한 두세 배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50%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성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로부터 못 보는 이제 횡보세가 나타나고 2017년에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우리 주가가 올랐지만 이때도 바닥에서 한 40%밖에 못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경제에 조금 역동성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걸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2011년부터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선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입니다. 어제 KDI에서 이제 0.1% 성장을 전망하셨는데 이 성장은 우리가 그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로 세 번째로 낮은 성장입니다. 80년대 2차 오일 시황 때 마이너스 성장했고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했고 지금이 이제 굉장히 낮은 성장인데 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10년을 회고해 보면 한국 경제에 뭐 그렇게 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IMF 외환위기도 맞고 카드 위기도 맞고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도 맞고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가 생기고 그거를 굉장히 V자형으로 극복하는 그런 역동성이 있었는데 지난 10년은 정말 뭐 큰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나 먹고 살기 힘든다라고 하는 자각은 커지니까 이게 뭔가 이제 구조적인 요인인 듯한데요. 물론 이제 경제가 커지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구조적으로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글로벌 평균보다는 성장을 더하던 나라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2011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우리가 중국 경제 잘 나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다가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못 찾은 10년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제는 반도체 착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도체가 포함이 된 수출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최근 한 10년 동안 오히려 레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하면서 하는 착시 효과도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종합주가 지수는 뭐 2,000포인트 언저리 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1,500포인트대니까 뭔가 반도체를 빼고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영역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 어려운 나라가 한국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은 미국만 빼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제 주가 지수로 본 겁니다.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주가 지수 수익률을 연유로 한 건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년 동안 연평균 한 2.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는데 저축은행 이자만도 이제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과가 부진한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이제 중국이 한국보다 주가지수 성과가 부진하고요. 홍콩, 호주, 대만. 중국 경제에 노출된 나라들의 주식시장의 성과가 다 부진했고 주가가 아니라 이제 경제 그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 영국, 이탈리아, 뭐 스페인 전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잘 나갔던 나라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뭐 미국은 일단 혁신이 있었죠. 뭐 구글이나 아마존 기업의 혁신이 있었고 또 보호무역주의라면서 굉장히 이제 타자를 압박하는 배타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나라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인건비 올라가고 하니까 베트남의 공장들 기업인들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조금 대체했던 동남아가 좋았고 일본과 독일이 있지만 저는 이건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아베노믹스 때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남의 나라 힘들게 해서 주가가 오른 거고 독일의 경우도 저는 유로화의 수혜를 봤다고 봅니다. 독일이 마르크라고 하는 독자화폐를 썼으면 독일처럼 얼마 전까지 그렇게 경상수직자를 많이 벌어들이면 마르크가 절상이 됐을 텐데 유로라고 하는 거는 독일처럼 좋은 나라도 있지만 그리스처럼 나쁜 나라도 있다 보니까 환율의 수혜를 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남 힘들지 않게 하고 좋았던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도 보호무역을 통해서 배타적인 색깔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은 제 생각에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한번 조망을 해보면 어저께 이제 KDI에서 우리가 거의 제로 성장이 조금 높은 수준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 전망하는 전망치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국 할 것 같고요. 내년 후년에 회복이 되는 어떤 그 경로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전망이 그렇습니다. 올해 역성장, 내년 후년에 빠른 회복이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 이건 뭐 코로나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 경제 활동을 못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고 2차 팬데믹이 오면 조정이 되는데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그런 건데 그래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양호하긴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우리가 올해 뭐 마이너스 소폭의 역성장하고 내후년에 성장하더라도 3년의 연율화 성장률은 1.7%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2%가 위기가 없을 때 나타났던 굉장히 낮은 성장률인데 그거보다 낮은 성장률로 가는 것 같고 중국은 한 연율화 5% 성장이고 미국의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 내후년 이렇게 성장하는데 미국도 2019년 말의 GDP를 2022년이 되어야 회복을 합니다. 그 절대 레벨로 보면요. 유럽과 일본은 더 심각한 게 2022년이 돼도 코로나 이전의 경제활동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00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비교에서는 한국이 조금 나으나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로 보면 굉장히 이제 낮은 성장이 예상이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조금 이제 나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제 논거는 이제 그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그 사회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의 29%를 설명하는데 서비스업이 61%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한국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서비스업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비스업이 가진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연 소비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동차 회사가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 그러면 잔업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와 가전 같은 내구재는 지금 세상이 어수선해서 안 사면 나중에 되면 살 수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날아간 수요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발을 못했는데요. 4월이 돼서 이발을 2번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이발 못한 거는 이발사의 수입 날아가는 겁니다. 뭐 필라테스 강사의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는 휘발성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지금 정부의 지원 대책이 큰 것들은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서비스업은 지원받기도 힘들고 또 세 번째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약진을 하면서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제 생각에는 글로벌하게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 서비스업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고 동네 사장님이고 주 소비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뭔가 전반적으로 물건을 사주는 그런 힘들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역은 계속 위축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인데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역량이 위축이 됐는데 뭐 지금 이제 분산화된 생산이나 이런 거에 따른 리스크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쇼어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역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출이라는 건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럼 이제 그게 내수인데 내수는 이제 정부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저는 글로벌하게 정부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IMF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부 재정 건전성이 높은 나라는 정부가 돈을 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IMF에서 말하는 정신이 뭔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심한 양극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양극화는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양극화인데요. 이 뭐 자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산업 생산이 100이라고 보면 20년 이전 이 90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우리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산업 생산에 포괄되지 못하는 서비스업을 수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줄어들었는데 자산 가격은 많이 오른 겁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IMF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더 잘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돈이 갈 수 있는 곳을 정해주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해주면 그 경제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IMF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게 실물 경제로 간 게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가 너무 커졌고 정부가 재정을 쓰게 되면 뭐 정부가 민간보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정부는 필요한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필요한데 돈을 쓰게 되면 저금리하에서 너네들 맘대로 하는 것보단 좀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전 IMF 권고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작년 말에 한 40% 정도가 되죠. 굉장히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쓸 여력은 큰데 이게 빚을 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빚을 낼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좀 준거의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뭐 민간이 경제를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민간이 못하든가 민간이 못하거나 민간이 안 할 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경제학 교과서의 구축 효과라 그러죠. 그 돈을 민간이 쓰면 더 잘 쓰는데
정부가 뺏어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구축효과의 내용인데요. 저는 만약에 민간이 돈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부가 세금을 걷던가 국채를 발행해서 쓰게 되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시장의 반응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경제적 자원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경쟁을 하면. 그래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국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물론 시장이 다 답은 아니지만 야, 시장에서 뭔가 정부의 건전성을 의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계속 뭐 잘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돈 쓸 데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가진 시장에서 보는 제가 가진 추론이고요. 그럼 이럴 땐 정부가 해야죠. 민간이 돈을 안 쓰면 정부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는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일본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한 237%가 되고요. 얼마 전에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이제 그리스가 170%인데 근데 일본은 국가부도가 안 나고 그리스가 국가부도가 났던 두 번째 이유는 저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이 세대 간의 불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때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자식 세대에서 세금 더 걷어야 된다라는 저는 지적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한국 사람들이 사면 우리 자식 세대는 그 채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국채를 상속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산도 상속받기 때문에 물론 세대 내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상속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상속받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되니까 세대 내 불평등은 있지만 한국 정부의 국채를 한국 사람들이 갖게 되면 이제 세대 간의 불평등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국채를 많이 삽니다. 이건 금융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보는 게 좋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국채를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어야 세대 간의 불평등이 없어지는데 일본이 그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도 세대 간의 불평등이 유지가 됐던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국채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가계의 순금융 자산은 GDP의 한 200%가 넘습니다. 일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맡기면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세대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좀 버퍼가 쌓아놓은 자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 일본처럼 그렇게 많아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실 때 시장에서 평가하는 금리의 움직임은 그 시사점을 늘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돈을 쓰시게 되면 효율적인 것으로 이제 쓰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난하게 얘기가 되는 게 뭐 소위 4차 산업혁명이죠. 새로운 기술인 건데 근데 이게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미국이 굉장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간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이 미국의 고용 지표는 이제 구직 포기자 수가 코로나 발병 이후에 늘어났지만 이건 뭐 조금 예외라고 치고요. 코로나 발병 이전까지 미국의 그 고용 수준이 완전 고용 수준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지면 임금이 올라가고 구직 포기자가 노동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구직 포기자가 한 8천만 명이 계속 놀고 있었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데 제가 가진 소견으로는 지금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고 투자하기엔 좋은데 과연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가가 조금 고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뭐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이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얼마 전까지 미국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도 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말을 대체하고 이게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저는 기존의 플레이어를 좀 잡아먹는 배타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타다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타다가 택시 안 타던 사람이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 타던 사람이 타다를 타는 거고 지금 쿠팡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 뭐 롯데마트 같은 오프라인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쪽에 경제적 자원이 가야 된다는 데는 100%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일자리와 매치를 시키게 되면 조금 더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미국의 기업이익을 말씀드리면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의 이제 기업이익인데 뭐 미국의 주가도 계속 오르고 미국의 기업이익도 늘어났는데요. 보시면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업이익이 크게 보면 정체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 이익이 한번 높아집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리쇼어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이익을 한번 올리고 그리고 감세해줘서 법인세 깎아준 것만큼 이익이 늘어납니다. 감세를 멈추면 이익이 안 늘어요. 올해 이익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은 약진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잠식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이익이 잘 안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파이를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한국은행이 자원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는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 어느 정도는 이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좀 퇴출이 되고 살아남은 경제 주체들이 이제 경제를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혁신을 보상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은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상장 제조업체입니다. 상장 제조업체는 비교적 괜찮은 회사인데 상장 제조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작년까지 698개가 됐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34%입니다. 이 낮은 저금리에서도 이자를 커버를 못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냐? 금리가 너무 싸니까 기업들이 잘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과거에 잃어버린 20년을 보낼 때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낮은 부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경제주가 계속 살아남으니까 경제가 큰 탈은 안 나지만 이제 뭐 좋아지는 탄성도 약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적인 자금이 기업도 지원하고 뭐 글로벌하게 다 나타나는 건데 그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이후에 효율적이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기업들은 다 지원을 받아요. 이거 날아가니까 힘드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비대칭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엑시세 프로그램 이것이 과연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뭐 쉽지 않죠. 한 번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잘라내겠습니까?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우리가 잘 지키는 방법들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 발제가 마무리된 이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께서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김인철입니다. 김학균 센터장께서 금융 쪽을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실물 쪽을 얘기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쪽에서는 산업 부문하고 고용 부문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충격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초래한 변화 그리고 그 영향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경제나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실물 부분 현황입니다. 지금 5월 하순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 최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BSI, CSI는 2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수출은 4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3월 중순부터 좀 진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이 이리 낮아진 것은 해외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상황을 봤을 때 해외 수요는 앞으로도 더 나빠지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IMF가 전망한 올해 선진국 성장률입니다. 빨간 선은 지난 1월에 전망했던 치고 파란 선은 올해 4월의 수정 전망치인데요. 수정 전망치가 빨간 선보다 훨씬 아래쪽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 전망치 이전에 원래 전망치대로 간 거 그리고 수정 전망치 사이의 차이가 한 4분기 넘어서 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전 세계 그 GDP가 한 90조 달러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9조 달러라는 것은 세계 3위, 4위 경제인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한 값이고 우리나라 GDP의 5.5배 정도 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나마도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이렇습니다. 2분기에 코로나가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반등한다는 그런 전망 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더 연장이 된다든지 재발이 된다든지 내년에 다시 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수년 IMF 쪽에서는 4년 이상의 긴 세계 전체에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선이 서비스업인데요. 서비스업에서 약 4월 달에 50만 명 정도 되는 고용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조업과 농림업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은 종사상 지휘자의 취업자 수인데요. 임시근로자 60만, 일용근로자 20만, 자영업자 10만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만 이제 40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용근로자 안쪽에 그 일시휴직자가 약 150만 가까이 되는데 일시휴직자는 유급이나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실업에 가는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전체 실업자가 48만이 빠졌는데요. 그중에 이제 60세 이상은 27만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60세 이하에서 약 75만 명의 실업이 발생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그 부가가치와 고용의 연관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한 그림인데요. 그 산업 부가가치하고 고용은 생산성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변하면 고용도 변하고 생산성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조업의 관계인데요. 부가가치가 떨어질 때 제조업은 고용을 조정하지 않고 대부분 생산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용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이고 고용의 변화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 고용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둘 다 가져갑니다. 수출격이 왔을 때 서비스업 쪽에서는 고용이 훨씬 더 빨리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의 주요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탈글로벌화, 두 번째는 그 디지털화의 본격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 선호 또는 생산 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글로벌화인데요. 일단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그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글로벌화가 굉장히 진전이 됐습니다. 운송 비용도 낮아지고 정보 비용도 낮아지면서 GVC가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거는 그 생산 관련된 모든 태스크 과업을 잘게 쪼개서 그 과업별로 그 세계 곳곳에 가장 잘하는 곳에다가 뿌리는 방식의 생산 방식입니다. 그 세계 전체의 분업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그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저성장이 왔고 세계화가 퇴조를 해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그 중국이 또 그 이전 시기에는 굉장한 그 중간재 수입을 통해서 글로벌화에 기여를 했는데
그 중국 내부의 중간재 생산이 높아지면서 글로벌화가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을 했고 2010년 후반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 글로벌화가 훨씬 더 퇴조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다자주의가 없어지고 자국주의, 중심주의, 보호주의가 만연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탈 글로벌화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급망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쇼어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상품이나 기간 산업에 대한 보호가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화입니다. 글로벌화가 퇴조하는 그 시기에도 디지털화는 굉장히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가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을 했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잠재적인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화가 탈글로벌화나 탈글로벌화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소비선호의 변화를 대응해서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선호와 생산 방식의 변화인데요. 결국 그 소비선호가 온디맨드, 즉시성, 그리고 편의성, 개인화, 비대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코로나가 그 모든 것들을 가속화시키면서 이 소비선호 변화를 충족시키는 기업이나 산업이 결국은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 방식을 통해서 변화된 소비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소비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 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가 유발한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 수요 하락, 그리고 글로벌 장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침체냐 공황이냐 그 차이이지,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반등하는 식의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단기 회복은 어려운 상태. 결국 이 코로나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만약에라도 코로나가 재발되거나 아니면은 확산되는 방식의 그 형태가 되게 되면 그 세계 경제가 수년에 걸쳐서 장기 저성장 또는 공황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우려까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 영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둔화는 그 즉각적으로 산업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줬는데요. 국내외 수요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글로벌화는 특히 우리처럼 세계 경제에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는 국가에 굉장히 나쁜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태보다 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탈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탈글로벌화랑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게 공급망 또는 리쇼어링 얘기인데요. 그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망 변화나 리쇼어링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공급망 변화나 아니면 리쇼어링의 설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라도 여기에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결국 국가적으로 공급망 변화와 그 리쇼어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국가 전략으로 각국마다 그 리쇼어링과 공급망 변화를 진전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산업 정책이나 국가 전략이 상호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 세 가지, 그러니까 탈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소비선호 변화가 고용 상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탈글로벌을 통해서 자국 내 양극화가 벌어지고 국가 간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금 2017년 기점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총부양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응 기조는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단기에는 회복 복구를 시도하고 중장기에는 구조 전환 및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A점에서 이제 충격이 왔을 때 B점 저점까지 깊어지는 것하고 듀레이션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초기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그 이후의 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라면 초기 방역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초기에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기에는 회복과 복구를 위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 그 궤적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 질서 있는 회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초기 충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방역과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하고 취약 부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기 쪽에서는 위기 탈출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실행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물 위기가 실업이나 기업 도산을 통해서 금융위기나 부채위기 등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그리고 고용 회복을 위한 총수요 정책도 함께 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공급망, 리쇼어링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뾰족한 수가 지금은 앞으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국가 안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국내외 여건과 변화를 반영해서 규제를 풀고 서비스업,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단계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스마트 공장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강점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랑 관련된 지원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구조 전환과 새로운 도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고용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서 구조적인 전환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핵심 기회원으로 삼아서 1, 2, 3차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정책을 혁신하고 민간에서 혁신을 통해서 어떤 그 1, 2, 3차 산업 중에 어떤 곳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결국 4차 산업 혁신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단계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의 좀비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고용 안전망 강화, 또 이것을 재정과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이 단계에 있어서는 서로 질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중장기 구조 전환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철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와 관련하여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 두 번째 발제자분이셨던 김인철 본부장님께 질의가 있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일자리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예,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장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 쪽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이
일부 그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고용을 넓힌다는 그런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어느 쪽이 더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고 총부양비가 느는 경우에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질 좋은 고용 그리고 고용의 확대를 해야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모른다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정책 관련된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김 박사님 발표 중에 보면은 한국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이라 돼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위라서 놀랐는데 이 지표가 어떤 거를 측정한 지표인지 좀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OECD에서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된 기술을 각국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두 가지만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OECD 전체에서 한국이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개발이나 빅데이터 활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낮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규제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권, 끝에서 3위 내지 4위 정도로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김인철 본부장님한테 뭐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88만 원 세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IMF 충격이 저희도 그걸 지날 때는 뭐 산업 간 조정이나 산업의 조정이 더 큰 줄 알았는데 길게 보니까 청년들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컸더라고요. 그래서 IMF 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그때 졸업을 못한 사람들 사이에 운명이 소득 같은 걸 보면 확 갈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충격도 연령이나 그런 세대 간 충격이 사실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런 분석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통적으로 있는 변화와 달리 지금 이 변화에서 제가 청년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국, 일본에만 있는 관행이 지금 공채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뽑아서 졸업생들 뽑는데 지금 공채를 못하게 되면 이 기회에 어쩌면 공채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고용이나 이제 노동 쪽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데 그런 것들 관련된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제 발표 자료 10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코로나 세대의 청년층은 고용이나 직무 훈련이나 인적 자본 형성 기회가 다 낮아지고 그 결과적으로 평생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위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 상황에 있었던 청년층들은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코로나 세대가 이제 또 앞으로는 나올 텐데요. 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학균 원장님한테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 개미들이
뭐 특별한 또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 금융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새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식 시장이 이제 투기장에서 투자장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 배당률이 좀 향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그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금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겠는지 또 젊은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르면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과도한 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할 가능성은 있겠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 바이코리아 펀드, 인사이트 펀드 이런 게 있었지만 성과가 좋지 못했고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적 성공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순환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증권회사 96년도 입사했는데요. 요즘도 한국 증시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한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뭐 20년째 저평가입니다. 2000일 때도 저평가, 500일 때도 저평가. 그럼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 좀 지배구조가 뭔가 다수의 주주들과 오너들과의 좀 불일치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지배구조가 오히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은 작은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은 오너의 지분율이 높으니까 다수 주주와 오너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오너의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다수 주주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불일치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좀 한국이 지배구조를 다수 주주들에게 조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뭔가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민간이 경쟁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건 좀 뭐 도덕적으로 충분히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제를 가지고 투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이 돈에 갔던 게 뭐 그 투기적인 그 인자가 있어서 갔겠습니까? 학습 효과로 집 사면 좋아서 간 거거든요. 주식은 안 됐고. 그럼 지금 부동산 쪽으로 돈을 가는 걸 막으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저는 그 물꼬를 터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가 되는데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죠. 다만 지금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다가 지금 이 국면에 좀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금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막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저는 양도차익 과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정신은 대주주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건데 주식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의 범주가 시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넓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도 조금의 속도 조절 같은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정책이 아닌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페이스북 생중계 의견을 통해서 또 김학균 센터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좀 협소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데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영리 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거기서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인프라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뭐 도로 닦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인프라 투자인데 근데 도시화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 토목에 돈을 넣는 게 자원의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조금 발전된 도시화가 진전된 나라는 토목을 통해서 뭘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이제 IT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그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벤처붐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 많이 봤지만 이 기술에 대한 버블은 후유증이 났습니다. 주식 투자한 사람 손해 보더라도 인터넷 전용망은 남아서 뭔가 이제 IT 강국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PC와 인터넷과 같은 개별 어떤 단위를 그 개발하고 연구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게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융합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그것이 관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부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이 일반적인 평가로 한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기술 단위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서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룰들을 막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전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는 이제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중요한 합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김인철 본부장님,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KDI 원장 최정표입니다. 어제 KDI가 금년 그 경제 성장 정말 0.2% 발표하기 위해서 상당히 박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건 뭐 쭉 오던 추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그 김학균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그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실물이 우선이고 금융은 보조 수단인데 지금 어느 때부터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와버려 가지고 금융에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률이 1%를 이제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 성숙된 선진국에서 성장률이 1% 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도 지금 완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서 이게 코로나 이후과도 1% 성장 이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이게 뜨는 건데 성장이 결국은 1%를 넘지 못하고 이 가면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는 내부 이제 구조 변화밖에 없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관심사의 하나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올 수 있는 것 빠지고 경제 전체 성장에 옛날에 15% 성장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오기 힘듭니다. 한국 경제는. 그래서 저성장 기조 들어갔을 때의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평가가 고 조금 전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셨는데 오늘 마침 박용진 의원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오늘 참 기회가 좋다 싶어 말씀드렸는데 한국 경제라는 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근대적이거든요. 한 서너 가문의 인질이에요. 경제 전체가. 한 너댓 가문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이 봉건 시대 같은 경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경제 정책하는 데 한계가 많아요. 경제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다 매달려야 되고 또 경제 잘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잘해서 잘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떤 선진국이 이런 체제로 때대 세습을 해가면서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체제가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나오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국면을 들어와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는데 이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저는 뭐 박용진 의원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좀 튼튼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예, 성장이 둔화될 때 주식의 기대 수익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성과는 그 나라 경제의 명목 성장률에 수렴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이제 낮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배당입니다. 이제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배당을 할 필요가 없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은 아마존은 배당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계속해서 파이를 키우게 되면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부합이 되는 건데, 이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기업이 돈을 회사에 쌓아둘 명분이 없는 겁니다. 투자도 안 해, 배당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시장이 뭘로 봐도 글로벌하게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이제 덜 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배당이 좀 높아지는 게 주식 투자에서 하나의 기회일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낮은 배당은 또 한국의 조금 나쁜 지배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대주주 말고 이 주주들이 그 지분에 맞게 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그런 룸으로 한국 주가가 조금 더 오를 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김효선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했는데 제가 그냥 아는 만큼만 우려랑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이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디지털화와 관련된 것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디지털화와 연계된 노동 측면에서의 가장 큰 우려는, 특히나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하는지를 들어보면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원격 의료에 그냥 우리는 하위 파트너가 될 거다.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일 큰 것 같고, 공장의 자동화는 당연히 일자리의 감소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전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지금 잘 될 것처럼 다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정부에서도 플랜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일자리는 당연히 감소하고, 이제 우리 김인철 본부장님은 새로 나타나는 일자리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존의 성장이 소매업자들은 축소시킨다고 아까 우리 김학균 센터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존의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존이 갖춘 물류 시스템,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하는 그 시스템에 아주 그냥 단순한 이게 이제 보조 업무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자꾸 감소하죠. 전 사회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만 제공하니까 일자리가 자꾸 감소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비력이 감소하겠죠. 대부분의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경제공황은 대부분 공급 과잉, 그러니까 소비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서 생겨났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기계가 소비를 해주진 않을 테니까 어떻게 소비력을 유지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번에 정부도 어쨌든 이름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소비력 자체를 갖추지 못한 국민들에게 제공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차원에서의 소비력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하나와 동시에 하나는 기업이 지금 계속 주식 배당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한테 이익을 더 이렇게 많이 배당하거나 혹은 쉐어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거나 이런 디자인을 좀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주 그냥 옛날 얘기지만 헨리포드는 그 당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이 우리 차를 사지 않으면 누가 사겠냐고 얘기하면서 했고, 실제 그게 적중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그 소비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기업 차원에서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소비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를 좀 혹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시면 그런 사례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2부로 올라가면서 또 다 자유 토론을 하고 두 분 발제자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면 점심을 굶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발언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우리 성태윤 선생님 이렇게 쭉 이쪽으로 돌아가시면서 자유 토론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용진 의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고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거 일단 자유 토론하면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예. 1부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럼 이것으로 1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김학균 센터장님, 김인철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스북, KTV,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공개